이번 시간에는 조직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이란 뭘까? 보통 조직, 집단 이렇게 이런 그 설명을 할 적에 조직이나 집단이라고 할 때는 보통 5가지의 구성 요건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조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직이란 조직, 복수의 구성원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면서 규범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이것을 조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집단도 이와 같은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만, 집단 그러면 공통의 목표보다는 공통의 관심사, 어떤 소속감보다는 유대감, 이런 표현으로 좀 더 감성적으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뭐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복수의 구성원, 그리고 공통의 목표, 그리고 소속감, 그리고 규칙, 규범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구성 요건으로 해서 성립이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만, 거기 보면 이 조직의 구성 요소로서는 조직의 목적, 구성원, 마지막 공통의 목표와 복수의 구성원, 그다음에 분업의 협동체제, 뭐 환경 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풀머는 공식 조직의 구조 요건으로 바로 기능적 세분화로서의 분업과 수직적 유계화로서의 계층제, 그리고 분업과 계층제, 그리고 통제의 범위, 그리고 구조, 이렇게 4가지를 공식 조직의 구조적 요건으로 들었다. 그래서 분업과 계층제는 아시는 것이고 통솔 범위와 구조를 들었다는 것을 해서 아직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만 단어 4가지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를 하셔야 할 것이 바로 조직화 방법이 출제가 되는데, 자, 조직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읽어보지 않으면 읽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화 방법, 수를 기준으로 할 적에는 수를 기준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한 슈퍼바이저 밑에 소속시키는 방법을 수 기준 부문화라고 하는데, 개인의 능력차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수를 기준으로 하는 이런 부문화 방법도 있고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부문화 방법도 있는데, 보통 2교대, 3교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부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부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원의 선호도, 관심, 능력과 적성에 따라 업무를 부문하는 방법으로 업무 단위의 협조 부족과 자신이 속한 업무 단위의 중심적 생각을 하기 쉽다. 그래서 이 기능 기준을 부문하면 맞으면 분업을 가지고 보통 설명하는데,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부문화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분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되, 선호도나 관심이나 능력, 적성을 기준으로 해서 분업을 하는, 말하자면 그 부문화하는 방법을 기능 기준의 부문화라고 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은 지리적 영역을 기준으로 하는 부문화가 있는데, 지리적 영역. 여기는 지리적 영역 줄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리적 영역은 누구를, 어떤 것을 지리적 영역으로 하냐면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에 따라 업무를 부문화하는 것을 지리적 영역을 기준으로 하는 부문화 방법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다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장점으로서는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니까 클라이언트의 접근성은 높아질지 몰라나, 단점으로서는 지역 간 업무량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지역 담당자는 소진하거나 소진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사기가 떨어질 우려도 있다. 그래서 지리적 영역 기준 부문화는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다 줄을 쳐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서비스 기준 부문화. 잘 나오죠? 서비스 기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거기 사유사업 실천 방법에 따라 거기다 줄쳐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부문화하는 방법에는 개별 사유사업, 집단 사유사업 등으로 실천 방법에 따라 부문화하는 것은 서비스 기준의 부문화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3대 영역, 4대 영역, 5대 영역 이렇게 나눌 적에는 바로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는 부문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4번, 5번 중요 표시하시고, 다음에 고객을 기준으로 하는 부문화. 이건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고객으로 할 것이냐,
어느 범위를 고객으로 할 것이냐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누구를 고객으로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자 이것은 클라이언트에 따라 부문하는 걸로써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한부모가족 지원복지 뭐 이런 등으로 부문하는 것은 고객 기준 부문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비스 접근 통로 기준 부문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별로 업무를 부문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서비스 접근 통로 기준 부문화라고 하는데 서비스 개발과 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조직에서 이 기준은 별로 효용성이 좀 적다고 볼 수가 있다. 해서 보통 7번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지리적 영역을 기준으로 하는 부문화,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여 하는 부문화, 고객을 기준으로 하는 부문화 이 세 개의 영역은 출제된다라고 하고 중요 표시를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 조직의 분류. 조직의 분류에 대해서는 거기 파슨스의 분류도 있고 카츠와 칸의 분류도 있고 또 스코트와 블로우와 스코트의 분류도 있고 엣지온의 분류도 있고 많은 분류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조직의 분류. 조직의 분류면 파슨스, 달코트 파슨스는 조직의 분류를 정치 조직, 원업은 정치 조직, 경제 조직, 유형 유지 조직, 그리고 통합 조직으로 이렇게 조직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카츠와 칸은 조직의 분류를 마치 파슨스처럼 정치 조직, 경제 조직 또는 뭐 경제 조직, 생산 조직 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유형 유지 조직, 현상 유지 조직. 그리고 네 번째에 통합 조직보다는 카츠와 칸은 적응 조직을 들었습니다. 적응 조직을 이렇게 들었지.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블러와 스코트는 누구를 수혜자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수혜자를 중심으로 블러와 스코트는 조직을 공익조직, 또 그런가 하면은 공익조직, 그리고 호혜조직, 다음에 서비스 조직, 봉사조직 또는 서비스 조직, 그리고 공리조직 또는 사업조직. 조직을 여기를 바꿔놔야 되겠군요. 경제조직이 들어갔으니까 사업조직을 여기에 두 번째 사업조직. 영리성을 띠고 있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봉사조직, 서비스 조직, 그리고 호혜 조직.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엣지온이는 중요한 것은 블라우스 커트면 엣지온이는 지배와 복종 간의 관계를 가지고 규범적 지배와 도덕적 복종, 거기에 보면은 이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가지고 연결을 해서 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규범적 권한과 도덕적 복종을 만들어진 규범적 조직 또는 규범적 조직 또는 그 도덕적 조직 이렇게 설명하는데 규범적 권한과 도덕적 복종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규범적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영리성을 매개로 하는 이런 지배와 복종을 한다면 공리적 조직, 그리고 강제적 조직으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틀로 조직의 분류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 파슨스와 같은 경우, 파슨스와 카츠와 칸 조직의 목적 또는 조직의 기능을 가지고 분류했는데 언어를 표현할 때 정치 조직이라든 정치 목적 조직이라거든 생산 조직이라거든 경제 조직이라거든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 숙지를 하시되 이렇게 양자는 똑같이 정치 조직, 경제 조직,
경제조직, 유형유지조직, 현상유지조직 해놨지만 다른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탈코트 파슨스는 구조 기능론을 제거했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통합조직. 그래서 카츠와카는 적응조직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양자를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그에 비해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블라우어 스커트에 분류가 되겠는데, 이 블라우어 스커트는 수혜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수혜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공익조직, 사업조직, 서비스조직, 호혜조직으로 나왔다는 걸 알아주시고, 먼저 다음에 엣지원이는 소위 지배와 복종과의 관계를 가지고 규범적 권한과 또는 규범적 지배와 도덕적 복종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규범적 조직. 또 그런가 하면 영리성을 기준으로 해서 영리성을 기준으로 공리적 권한과 이해 타산적 복종으로 이루어진 것은 영리적 또는 공리적 조직. 그에 비해서 강제적 권한과 소유적 복종으로 만들어졌으면 강제적 조직이라고 나눴던 겁니다. 그중에 사회복지조직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가? 사회복지조직. 사회복지조직은 사회복지조직이나 또는 교육에 관련된 것은 바로 유형유지조직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블라우어 스커트로 본다면 봉사조직에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인간의 지배와 복종 관계는 사회복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될 이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규범적 조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센펠트가 제시한 조직 분류가 나와요. 하센펠트가 제시한 걸로 이렇게 보면은 사회복지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에는 인간 식별 기술, 인간 유지 기술, 인간 변화 기술을 조직이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간 식별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대학교 신입생이나 진료소 암 환자처럼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사회 집단으로부터 바람직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회적 명칭, 공식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시도하는 기술을 인간 식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속성, 인간의 기본 속성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다른 집단의 인간들과 뭔가 구별될 수 있도록 그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은 식별 기술이라고 합니다. 직업훈련 기관이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 고등교육기관이라든지 또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이것은 보통 인간 식별 기술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기본 속성은 놔둔 상태에서 이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시도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데 인간 식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 유지 기술은 노인 요양시설처럼 현 상태가 더 이상의 엔트로피로 진행된 것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기술. 거기 보면 노인 요양시설처럼 개인의 복지, 안녕의 악화를 예방 완화시키거나 현 상태로 유지시키는 조직 기술. 어쩌면 엔트로피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 유지 기술이라 하고, 다음에 인간 변화 기술. 상담이나 의학치료처럼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특성이나 속성의 변화까지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인간 변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변화를,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언뜻 보면은 인간 식별 기술과 인간 변화 기술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인간 식별 기술은 그 클라이언트에게 공식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시도하는 기술이고, 인간 변화 기술은 인간의 그 클라이언트의 속성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인간 변화 기술이라고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 명칭을 부여하거나 공식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인간 식별 기술. 어떤 공식적 지위나 명칭 없이 그 클라이언트의 기본 속성을 바꿔주는 것은 인간 변화 기술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길버트 스미스의 조직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길버트 스미스의 조직 분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길버트 스미스의 조직 분류를 보시면 길버트 스미스
길버트와 스미스의 분류는 여기 블라우와 스커트의 분류만큼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통제권의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관료제 조직, 그다음에 일선 조직, 그다음에 투가성 조직, 그다음에 거기 보면 마지막에 있는 것이 전면적 통제 조직. 자, 이렇게 조직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관료제 조직은 합법적 통제에 의해서, 관료제의 특징이 바로 합법적 지배 아닌가, 합법적 통제에 의해서, 합법적 정형화된 합법적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합법적 통제에 의해서 원리 원칙 방식으로, 원리 원칙 준수의 방식으로 이끌어지는 이런 조직은 관료제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 이 4가지로 나눴다. 먼저 그 중에 관료제 조직은 그냥 이 자체로 쓰지만 관료제 조직은 별도로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일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제, 소위 지배, 통제권은 존재하지만 통제권의 존재 인정. 그러나 미약한 통제죠. 미약한 통제. 왜냐하면 일선 기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선 기관의 역할이 크다 보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통제권이 없지 않지만 그 통제권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약한, 없지는 않으나 다른 조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약한 조직을 이렇게 일선 조직이라고 합니다. 투가성 조직, 통제권이 존재하지만 통제권의 존재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약할 정도가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한 조직. 왜냐하면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굳이 통제를 할 필요도 없는, 바로 뭐냐면 자원봉사 조직과 같이 자발적으로 비영리성을 가지고 어떤 이해관계를 반영함이 없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통제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있으나 마나한 조직은 바로 투가성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에 의해서 전면 단절, 전면 통제, 이전 환경이나 관리 파트와는 완전히 분리되는 통제를 우리는 전면적 통제 조직,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면적 통제 조직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출제가 가장 잘 된 것은 바로 투가성 조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예상 문제로 보는 것이 바로 이 일선 조직을 지금 예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보통 초등학교 학급담임제라든지 또는 형사과, 경찰서 형사과라든지 또는 법무부 내 검찰 조직이라든지 다 거기도 통제권은 있지만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소위 통제력이 좀 약한 이런 조직. 당연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다른 조직처럼 똑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으나 일선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통제권이 있으나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미약한 조직.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일선 조직. 사회복지 조직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에 대한 내용을 바로 545에서 546페이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해주시고,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를 이렇게 이끌어가다면 특히 지역사회복지와 같은 경우에는 또는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원회가 존재를 합니다. 위원회가 존재를 한다. 또 그러면 사회복지 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이사회가 존재를 합니다. 도대체 위원회와 이사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설명 쭉에서 여러분들이 별표하실 것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바로 이사회와 위원회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사회는 행정 책임자의 참여 하에 개최가 됩니다. 개유가 되죠. 이사회에는 바로 사장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실무 담당자가 참여해서 필요한 증언이나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사회에는 최고 책임자의 참여 속에서 개의가 되는 것이고, 위원회와 같은 경우에는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 이사회에는 조직의 직원이 이사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사실은 조직원이 이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는 담당 직원이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료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나 또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는 바로 공무원이 담당 부서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바로 거기에 위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은 실무 담당자가 위원이 될 수 있지만 이사회에는 실무 담당자나 직원이 이사가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성원의 수. 이사회의 구성원. 이사의 수는 몇 명? 위원회는 많죠. 그래서 이사회의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수가 적다. 다음에 영향력. 이사회는 위원회에 비해 조직의 운영과 서비스 전달에 더 큰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실은 소위 사장의 측근에 위원단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숫자는 위원회가 이사회가 작겠지만은 영향력은 이사회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사회도 위원회처럼 마치 건의라든지 조언, 자문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배력을 가진 조언입니다. 이사회의 조언이나 자문은 지배력을 가진 조언, 자문이고 위원회 조언이나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의 조언, 자문에 불과합니다. 정책 결정. 이사회는 정책을 수립하고 위원회는 건의하는, 조금 전에 말씀이 바로 그거죠. 지배력을 가진 건의, 정책을 수립하고, 그래서 위원회는 단지 건의에 불과하다. 1번에서 본 것처럼 이사회는 행정 책임자 참여 없이는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직원 참여를 통해서 직원 참여만을 가지고 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숫자도 말했죠. 숫자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숫자가 적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1, 2, 3, 4, 5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문제를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구조의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구조의 다양성. 자, 조직구조의 다양성 문제가 준비되어 있지요. 조직구조의 다양성. 조직구조의 다양성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냥 조직구조라고도 합니다. 조직구조. 먼저 공식화. 조직구조에 있어서 공식화라고 하는 것은 조직 관련 업무에 대해서, 조직 관련 업무 등 조직 관련 전반에 대해서 얼마나 명쾌하게 또는 얼마나 명료하게 드러나 있느냐의 정도를 공식화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모든 조직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모든 조직의 홈페이지를 보면 그 조직의 업무에 대한 전반이 아주 명확하게, 아주 어느 누가 봐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표화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공식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권과 분권이 있습니다. 직권과 분권은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느냐,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은 직권과 분권이 되겠어요.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권한이 한 사람이나 또는 한 부서나 또는 한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그 형태는 직권적 조직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고, 분권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나 여러 계층이나 여러 부서의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 것은 분권적 조직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식화에서 공식화, 조직 내 규칙, 절차, 지시, 의사 전달이 얼마나 명문화, 밝은 문장으로 밖으로 드러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공식화가 되겠다. 그래서 이 공식화, 다음에 직권과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권한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직권과 분권이 되겠는데, 좀 자세히 하다 보니까 직권과 분권의 장점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직권의 장점과 분권의 장단점에서 여러분들은 직권과 분권의 장단점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복잡성입니다. 조직의 복잡성. 조직의 복잡성이라는 것은 조직의 기능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으며 배분되고 기능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느냐. 그다음에 조직의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어떻게 조정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복잡성이 되겠는데, 바로 요것을 조직의 기능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느냐를 보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업무의 세분화라고 하는 것이고, 조직의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느냐를 따지는 것은 여기는 업무의 유계화라고 합니다. 업무의 유계화라고 하는 거죠. 업무의 세분화를 우리는 수평적 세분화라고 하고, 바로 이 수평적 세분화를 우리는 조직의 원리에서는 분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평적 세분화. 그에 비해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배분하고 조정했느냐를 따지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수직적 유계화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계층제의 원리라고 합니다. 계층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업과 계층제, 수평적 분업과 수직적 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복잡성입니다. 그 외에도 또 하나 있는 것이 이 조직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의 구조, 좁은 의미의 조직 구조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잡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복잡성의 개념 보시면은 2번에, 왼쪽 페이지 2번에 복잡성이란 조직의 분화 정도로 조직이 하위 단위로 세분화되는 과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복잡성의 단어를 보면 수평적 분화와 그리고 수직적 분화와 그리고 장소적 분산으로 나눈다. 수평적 분화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세분화, 분업을 말하는 것이고, 수직적 분화라고 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분산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수직적 유계와 계층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장소적 분산, 얼마나 조직에 이런 사무실이 흩어져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장소적 분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 이게 바로 조직 구조의 다양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구조의 다양성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리더십과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